1993년 한나라가 꿈을 꿨습니다. 불가능한 꿈이었죠. 핵잠수함, 세계는 비웃었고 강대국들은 압박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보존했고 기술진을 지켰습니다. 2003년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막혔습니다. 핵심인 해결료가 없었으니까요. 세계는 또 고개를 저었죠. 그러나 그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가 무너졌을 때 그 나라가 달려갔습니다. 기술로 도왔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0월의 마지막 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트럼프가 승인했습니다. 32년의 기다림이 끝난 순간이었죠. 저는 알렉산더 크로우, 나토에서 25년간 핵 전략을 분석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포기가 아니라 준비였고 침묵은 좌절이 아니라 결심이었다는 걸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세계 7대 핵잠수함 보유국이 된 그 나라. 당신은 이미 그 이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이름을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핵잠수함을 가진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딱 6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31일 하나가 더 추가됐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단 한 줄이 70년 질서를 바꿨고 나는 그날 데이터가 아닌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 아침 세계가 멈췄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오전 9시 27분 나토 분석실의 모든 화면이 동시에 깜빡이더니 트럼프의 SNS 메시지 하나가 떴죠. 나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단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백악관, 도쿄, 베이징을 동시에 긴급회의로 몰아넣었고 나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크로우입니다. 영국 해군 전략 분석실 출신이고 나토에서 25년간 핵 잠수함 작전을 자문했죠. 핵 추진 체계 억제 전략, SLBM 전력 분석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 및 침묵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런 제가 그날 아침 화면 속 한 문장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평생 데이터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은 분석을 흐리니까요. 하지만 그날 데이터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핵잠수함이 뭔지 아십니까? 디젤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해서 몇 주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다르죠. 원자로가 엔진이니까 공기 없이 3개월, 6개월, 1년도 잠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령이죠. 그리고 그 유령은 SLBM을 싣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죠. 그래서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억제력입니다. 세계가 이 기술을 6나라에만 허용한 이유죠. 그런데 한국이 7번째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도 몰랐고 분석실 동료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확인됐죠. 백악관 공식 성명이 나왔고 도쿄의 NHK가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베이징의 CCTV는 논평 없이 화면만 보여줬죠. 세계가 동시에 숨을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나는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본 국영방송의 패널 초청을 받았거든요. 주제는 미일 정상회담과 새로운 동맹이었습니다. 일본은 축제 분위기였죠. 트럼프와 일본 총리가 며칠 전 만나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고 일본 언론은 이걸 세기의 동맹 강화라고 불렀습니다. 거리마다 축하 현수막이 걸렸고 방송국 로비에도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죠.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구나.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뜨거운 조명이 얼굴을 쐈고 패널석에는 일본 국방 전문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들떠 있었죠. 5,500억 달러 투자를 자랑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고 이제 미국은 일본을 포기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죠.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나는 협정문 4본을 꺼냈습니다. 5,500억 달러는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보호비였죠. 투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익 배분, 결정권, 재협상 조항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 협정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일괄 지불하고 끝이었고 결정권은 여전히 워싱턴에 있었죠. 동맹은 상호 신뢰인데 돈으로 사는 건 보험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 협정문이었죠. 한국도 같은 요구를 받았지만 전혀 다른 계약을 맺었습니다. 10년 분할 지불의 수익성 조건이 붙어 있었고 재협상 조항도 있었습니다. 공동위원회 운영권까지 확보했죠.
쉽게 말하면 일본은 비용을 냈고 한국은 권리를 샀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걸 말해줬죠. 그때 보조 진행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죠. 내 긴급 속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추가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화면에 그의 SNS가 떴죠. 나는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패널석의 전문가들이 서로를 쳐다봤고 진행자는 말을 잃었죠. 방청석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했습니다. 핵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핵연료 접근 자격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 기술을 공유한 나라는 역사상 단 두 나라였죠. 1958년 영국, 2021년 호주, 그리고 오늘 2025년 한국입니다. 일본은 70년 동맹국이지만 아직 문 밖이었고 한국은 문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 사실이 모든 걸 뒤집었죠.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광고 시간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 줄의 승인이 질서를 바꿨고 오늘 세계의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지만 내 머릿속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7번째 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70년 동맹국도 받지 못한 승인을 한국이 받았을까요? 나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한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Korea Nuclear Submarine. 한국 핵 잠수함. 화면에 수백 개의 자료가 떴고 나는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파일을 하나씩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죠. 30년 전부터였습니다. 실패의 기록이 쌓여 있었고 중단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늘로 이어졌죠. 1993년, 2003년, 2011년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나는 그 숫자 뒤에 숨은 결심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로운 질문을 갖고 일어났습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문제였죠. 미국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일본은 70년 동맹국이고 호주는 영미 혈맹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나는 그 차이를 찾아야 했고 답은 데이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세계는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문장이 70년 질서를 뒤집었죠. Korea. 그 짧은 단어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호텔 방에서 협정문 2개를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일본 것과 한국 것이었죠. 같은 날 같은 요구를 받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일괄 지불했고 계약서 어디에도 일본의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단순한 비용 지불이었죠. 하지만 한국 협정문은 달랐습니다. 10년 분할 지불의 수익성 검토 조항이 들어가 있었고 재협상권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위원회 운영권도 확보했죠. 근데 나는 그 차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돈을 냈고 한국은 룰을 샀구나. 협상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누가 결정권을 갖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죠. 일본은 70년 동맹국이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죠. 같은 요구 앞에서 자신의 룰을 집어넣어놨습니다. 나는 25년간 군사협정을 분석했지만 이런 차이는 처음 봤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의 차이였죠. 그리고 트럼프의 두 번째 발언이 모든 걸 확인시켜 줬습니다. 나는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이 문장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핵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승인이 아닙니다. 핵연료 접근권을 의미하죠. 미국이 자국의 고농축 우라늄을 다른 나라와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역사상 이 권한을 받은 나라는 딱 두 곳이었습니다. 1958년 영국, 2021년 호주, 그리고 2025년 한국이 세 번째가 됐죠. 일본은 1954년부터 미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한나리 심시아노아카리어산 셰스터니 70년이 넘었죠. 호주는 영연방 국가입니다. 혈맹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쟁 이후 70년 만에 이 권한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신뢰의 승인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핵 억제의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뜻이죠. 나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 잠수함 건조 능력, 국제 협력 이력 하나씩 따져보니 그림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습니다. 시간 내에 완공했고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했죠. 후쿠시마 사고 이후 IAEA가 기술 자문을 요청한 나라도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요.
그 신뢰가 15년을 쌓여 이번 승인이 됐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일본은 기술 국가입니다. 하지만 통제 국가가 아니었죠. 후쿠시마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도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위기를 관리하는 나라. 미국이 선택한 건 그 신뢰였습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본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가 인터뷰를 요청받았지만 정중히 거절했죠. 내가 할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답할 차례였죠. 나는 짐을 싸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문 안에 들어섰고 이제 그 문은 다시 닫히지 않을 거라고. 나는 호텔 방에서 협정문 2개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일본 것과 한국 것이었죠. 같은 날 같은 요구를 받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일괄 지불했고 계약서 어디에도 일본의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단순한 비용 지불이었죠. 하지만 한국 협정문은 달랐습니다. 10년 분할 지불에 수익성 검토 조항이 들어가 있었고 재협상권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위원회 운영권도 확보했죠. 저는 그 차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돈을 냈고 한국은 룰을 샀구나. 협상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누가 결정권을 갖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죠. 일본은 70년 동맹국이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달랐죠. 같은 요구 앞에서 자신의 룰을 집어넣었습니다. 나는 25년간 군사협정을 분석했지만 이런 차이는 처음 봤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의 차이였죠. 그리고 트럼프의 두 번째 발언이 모든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나는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이 문장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핵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승인이 아닙니다. 핵연료 접근권을 의미하죠. 미국이 자국의 고농축 우라늄을 다른 나라와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역사상 이 권한을 받은 나라는 딱 두 곳이었습니다. 1958년 영국, 2021년 호주, 그리고 2025년 한국이 세 번째가 됐죠. 일본은 1954년부터 미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70년이 넘었죠. 호주는 영연방 국가입니다. 혈맹이란 뜻이 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쟁 이후 70년 만에 이 권한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신뢰의 승인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핵 억제의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뜻이죠. 나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 잠수함 건조 능력, 국제 협력 이력 하나씩 따져보니 그림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습니다. 시간 내에 완공했고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했죠. 후쿠시마 사고 이후 IAEA가 기술 자문을 요청한 나라도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요. 그 신뢰가 15년을 쌓여 이번 승인이 됐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일본은 기술 국가입니다. 하지만 통제 국가가 아니었죠. 후쿠시마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도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위기를 관리하는 나라. 미국이 선택한 건 그 신뢰였습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본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가 인터뷰를 요청받았지만 정중히 거절했죠. 내가 할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답할 차례였죠. 나는 짐을 싸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문 안에 들어섰고 이제 그 문은 다시 닫히지 않을 거라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나는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승인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 시작점을 찾아야 했죠. 나는 나토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이라는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HDS 프로젝트. 한국이 처음으로 핵 잠수함을 꿈꾼 순간이었죠. 냉전이 끝나고 러시아가 혼란스러웠던 시기. 한국은 러시아의 빅터급 잠수함 설계도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IAEA의 압박으로 프로젝트는 중단됐죠. 나는 그 기록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여기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프로젝트는 중단됐지만 연구진은 데이터를 보존했습니다.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차이였죠. 2003년 두 번째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362 사업이었죠. 이번엔 자체 기술이었습니다. 스마트 소형 원자로와 대우조선 해양의 설계가 결합됐죠.
한국은 10년 동안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막혔습니다. 핵연료 접근권이 없었으니까요. 프로젝트는 또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보존됐고 연구진은 계속 일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패턴을 읽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될 때마다 다음 단계를 준비했죠. 1993년의 실패가 2003년의 토대가 됐고 2003년의 실패가 2025년의 성공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전략적 결심이었죠. 그리고 나는 2011년을 발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본 전역이 공황에 빠졌을 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IAEA를 통해 안전분석 데이터를 제공했죠. 냉각 시스템 설계 자문도 했습니다. 나는 그 기록을 보며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신뢰의 시작점이었죠. 한국은 위기의 순간에 기술로 답했고 세계는 그걸 기억했습니다. 15년 후 미국이 한국에 핵연료 접근권을 준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자료로 돌아왔습니다. 도산 안창호 급잠수함, 한국의 최신 디젤 잠수함이죠. 설계도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부 구호에게 여유 공간이 있었죠. 필요 이상으로 넓은 기관실, 확장 가능한 추진 시스템 구조. 나는 숨이 멎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핵 추진 전환을 염두에 둔 설계였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집을 지어 두었습니다. 정의만 들어오면 되는 집이었죠. 핵연료 승인이 정기였고 도산 안창호급이 집이었습니다. 원자로 탑재 공간, 냉각 시스템 확장 여유, 차폐 구조 준비.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예언이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30년이 보였습니다. 1993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기록했고 중단될 때마다 준비했습니다. 세계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한국은 언젠가는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언젠가가 왔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30년, 부제는 실패가 신뢰가 되기까지.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새로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겁니다. 30년 전 문을 두드렸던 그 자리로.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본 방송국이었죠. 다시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번엔 녹화 토론회였고 일본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석한다고 했죠. 나는 그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진실은 토론으로 더 명확해지니까요. 도쿄행 비행기 안에서 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30년 준비 과정, 신뢰 축적 이력, 기술적 완성도, 하지만 동시에 예상되는 반론도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70년 동맹국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스튜디오는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축제 분위기는 사라졌고 긴장감이 공기를 채웠죠. 패널석에는 도쿄대학 원자력공학과 교수 2명과 전직 방위성 고위 관료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이 정당한가였습니다. 첫 질문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도쿄대 교수가 물었죠. 한국은 핵무기도 없는데 핵잠수함을 가질 자격이 있느냐고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핵잠수함과 핵무기는 다르다고 말했죠. 핵잠수함은 추진수단이고 핵무기는 공격수단입니다. 인도도 핵잠수함을 가졌지만 NPT 비가입국이죠. 자격의 기준은 핵무기가 아니라 통제 능력입니다. 교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통제 능력은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물었죠. 나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사례였습니다. 2009년 계약, 2020년 완공. 예정보다 빠르게 예산 내에서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완성됐죠. IAEA가 모범 사례로 선정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직 관료가 방역했습니다. 원전 수출과 핵잠수함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죠. 핵잠수함은 군사기술이고 고농축 우라늄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한국에게 그런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2011년으로 돌아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이 가장 혼란스러웠을 때를 말했습니다. 그때 기술 지원을 제안한 나라가 한국이었다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IAEA를 통해 냉각 시스템 분석 데이터를 제공했고 안전 설계 자문을 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절박했을 때 도운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패널들이 서로를 쳐다봤고 진행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그게 15년 전이었다고 말했죠. 그 15년 동안 한국은 국제 원자력 사회에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 신뢰였습니다. 도쿄대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왜 선택받지 못했느냐고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죠. 일본은 기술 국가지만 후쿠시마 이후 통제 국가로서의 신뢰가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대응 과정에서 정보 공개가 늦었고 국제사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빠르지만 신뢰는 느립니다. 그래서 더 멀리 갑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천천히 신뢰를 쌓았고 미국은 그 신뢰에 답했습니다. 일본은 70년 동맹이지만 신뢰는 시간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녹화가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나는 동맹국의 거울을 또 한 번 부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역할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말하는 것,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신뢰, 일본의 좌절, 미국의 선택,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겁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이 동북아 질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나는 새로운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이 신뢰를 쌓은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죠. 신뢰만으로는 3,000톤짜리 강철 덩어리를 바다에 띄울 수 없습니다. 기술이 필요했고 설계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최신 잠수함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이었죠. 겉으로 보면 평범한 디젤 잠수함이었습니다. 2021년 취역한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이죠. 한국 해군의 자랑이었지만 전 세계에 비슷한 잠수함은 수십 척이 있었습니다. 특별할 게 없어 보였죠. 하지만 나는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경력의 본능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으니까요. 첫 번째 이상한 점은 기관실 크기였습니다. 디젤 잠수함 치고는 필요 이상으로 넓었죠. 디젤 엔진과 배터리만 놓기엔 공간이 남았습니다. 나는 도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여유 구호액을 발견했죠. 공식적으로는 장비 확장용 공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와 위치를 보니 다른 용도가 보였습니다. 원자로 탑재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다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추진 시스템 구조에도 확장 여유가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 배관이 예상보다 굵었고 차폐 구조를 위한 격벽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된 설계였죠. 한국은 디젤 잠수함을 만들면서 동시에 핵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나중에 증축할 공간을 미리 남겨둔 겁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서성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도면 곳곳에서 그 흔적이 보였습니다. 전력 시스템도 과도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통신 장비도 장거리 운용을 전제로 한 사양이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보통 몇 주 단위로 운용하지만 이 배는 몇 달을 염두에 둔 설계였습니다. 핵 추진을 가정한 거였죠. 그때 트럼프의 발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구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걸렸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2021년에 막 취역한 최신 잠수함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구식이 아니라 대신이라는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걸 완성하는 거였죠. 도산 안창호급의 설계를 기반으로 디젤 엔진 대신 원자로를 넣으면 됐습니다. 선체는 검증됐고 시스템은 준비됐습니다. 필요한 건 연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연료를 승인한 겁니다. 나는 모니터 앞에 다시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숨겨진 완성이다. 그날 밤 한국 대통령의 공식 발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볼륨을 높이고 집중했죠. 우리의 바다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확신의 선언이었죠. 나는 화면 속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의 눈빛이었죠. 나는 나토 데이터베이스에서 핵 잠수함 건조기간을 검색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은 설계부터 완공까지 평균 7년이 걸렸습니다. 영국의 아스튜트급은 10년 이상 걸렸죠. 프랑스의 슈프랭급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경우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죠. 이미 선체가 있었고 설계가 검증됐고 조선소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선체 제작은 이미 끝났으니 저에 원자로 통합에 1년, 시스템 점검에 1년, 시험 운행에 6개월, 대략 3년이면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한화오션은 연간 수십 척의 함정을 동시에 건조하는 조선소였죠. 효율성과 정밀도를 모두 갖춘 곳이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숫자를 적었습니다. 2028년, 3년 후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바다였죠. 3년 후 태평양 어딘가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조용히 자망할 겁니다. 이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힘, 침묵하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 그게 핵잠수함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 세계는 준비해야 한다. 다음날 아침 나는 동료들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타임라인 30년의 준비, 3년의 완성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도산 안창호급의 설계 분석과 함께 완공 예상 시기를 명시했죠. 2028년.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일본 외교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도 핵잠수함 건조를 미국에 공식 요청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나는 뉴스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요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죠. 요청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혼란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70년 동맹국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나는 사무실에서 전략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 동북아시아 해역이었죠.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의 최전방 기지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요코스카, 사세보, 미국 해군의 주요 기지가 모두 일본에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핵잠수함은 이 구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핵잠수함의 전략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함정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억제력이죠. 고정된 기지는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알려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핵잠수함은 다릅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동해일 수도 있고 남해일 수도 있고 태평양 깊은 곳일 수도 있죠. 그 불확실성이 바로 억제력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나는 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한국 해역을 중심으로 방영 3,000km였죠. SLBM의 사정거리였습니다. 이 범위 안에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도 포함됐죠. 그건 북한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핵잠수함의 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국경선을 받아 속에 그리는 힘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탐지 불가능성이었습니다. 현대 해군 기술로도 자망 중인 핵잠수함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다는 넓고 깊으니까요. 소나로 탐지하려 해도 해류와 수온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위성으로도 볼 수 없는 거죠. 한국의 핵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불확실성이 적을 묶어둡니다. 공격하고 싶어도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나는 나토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핵잠수함이 동북아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었죠. 영국 해군 제독 출신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서울을 부를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죠. 고정된 기지는 방어해야 하지만 움직이는 전략 자산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수비수였지만 한국은 공격수가 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70년 동안 동북아의 핵심 동맹이었는데 이제 후방 기지로 밀려나는 거죠. 최전선은 바닷속으로 옮겨갔고 그 바다를 한국이 지키게 됐습니다. 이게 이 현실이었습니다. 냉정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첫 호출은 이제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다. 나는 보고서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토라는 제목이었죠. 핵잠수함은 움직이는 국경선입니다.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이 아니라 바닷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선이죠. 그 선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위협에 따라 위치를 바꿉니다. 육지의 영토는 보이지만 바다의 영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나는 25년간 해군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모든 전력을 분석했죠. 하지만 오늘 나는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하다는 걸요. 항공모함은 위압적입니다. 전투기가 이륙하고 함포가 불을 뿜죠. 하지만 핵잠수함은 침묵합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나는 오늘 동맹의 시대가 끝나고 신뢰의 시대가 열렸음을 봤습니다. 70년의 형식보다 30년의 실질이 이겼습니다. 시간보다 행동이 증명됐습니다. 세계는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의 합동 브리핑이었죠. 나는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워싱턴의 펜타곤 브리핑룸에 양국 국방 당국자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발표됐죠. 미국과 한국은 KSSN 프로그램을 공식 인정합니다. KSSN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죠. 나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공식 인정.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핵잠수함은 비밀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 됐죠.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 언론이 일체히 움직였습니다. CNN, BBC, 로이터, AFP 모든 매체가 같은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서울이 승인을 받았다. 짧지만 강력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더 뉴스 채널을 돌렸습니다. 모든 방송이 한국을 다루고 있었죠. 분석가들이 나와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핵 억제의 새로운 축이 됐다고 했습니다. 동북아 질서가 재편됐다고 했죠.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반만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준비의 결실이었습니다. 세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그 성명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미국이 승인한 일이니까요. 러시아는 침묵했습니다. 논평 하나 내지 않았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을 막을 수 없다는 걸요. 일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패닉이었죠. 도쿄 거리에서 긴급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정치인들이 TV에 나와 해명했습니다. 일본도 곧 승인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70년 동맹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신뢰가 증명한 현실이었죠. 그리고 한 달 후 더 큰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선소 공개 행사를 연다는 겁니다. 장소는 거제도의 한화오션 조선소였죠. 나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나토 분석관 자격으로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거제도에 도착한 날 조선소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언론이 모여 있었죠. 모두가 같은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함체 공개를요. 오전 10시 거대한 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 선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압도적이었습니다. 길이 100m가 넘는 거대한 강철 덩어리였죠. 함체 뒤로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죠. 나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선언이었죠. 우리는 준비됐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함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국가의 심장이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1993년의 좌절, 2003년의 중단, 2011년의 신뢰.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외치지 않았다. 외침 없이 그냥 보여줬다. 공개 행사가 끝나고 나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핵을 얻은 게 아닙니다. 존경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 차이를 이해한 겁니다. 핵은 무기지만 존경은 권위입니다. 한국이 얻은 건 후자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본문에는 한미합동 브리핑부터 함체 공개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았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조용히 배웠다. 이제 그 침묵을 경계해야 한다. 나는 파일을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지만 태평양은 이미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함체 공개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계는 조용히 변하고 있었죠. 나는 펜타곤에서 발표한 최신 군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인도태평양 핵억제 전략 2025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지도가 나왔죠. 핵억제 삼각축이라는 제목 아래 3개의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워싱턴, 캔버라, 그리고 서울, 한국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핵억제 파트너로 명시된 겁니다. 나는 그 지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70년 질서를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영국, 미국과 호주의 양자 구도였죠. 하지만 이제 삼각 구도가 됐습니다. 그것도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태평양 서쪽 관문이었죠. 중국,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였습니다. 나는 보고서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의 지도가 바뀌었다. 서울이 중심이 됐다. 더 흥미로운 건 일본의 변화였습니다. 도쿄 대학에서 공개 토론회가 열렸죠. 주제는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는가였습니다. 원자력 공학과 교수, 국제정치학자, 전직 외교관이 패널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솔직했습니다. 일본은 30년간 생각만 했습니다. 한국은 30년간 준비했습니다. 한 교수의 말이었죠. 나는 그 토론회 녹화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도 성장의 시작이니까요. 한 달 후 한국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 있었습니다. 나는 생중계로 지켜봤죠. 그는 단상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핵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을 가집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전 세계 언론이 집중했습니다. 핵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는 나는 그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핵은 무기지만 책임은 윤리였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건 후자였죠. 그는 계속했습니다. 핵잠수함은 공격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절제하며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제, 그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오히려 더 강한 억제력이 되는 겁니다. 세계는 그 절제를 주목했습니다. 책임을 선언하는 목소리, 그게 가장 강한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최종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The Invisible Power Korea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한국 25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보고서였죠. 나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세계는 새로운 이름을 배웠다. Korea. 하지만 그 이름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다. 30년을 준비한 결과였다. 보고서를 쓰면서 나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도쿄 스튜디오에서 느꼈던 긴장감, 협정문을 분석하며 발견한 차이, 30년 역사를 추적하며 느낀 경외감, 그리고 거제도 조선소에서 본 함체의 위압감, 모든 순간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됐습니다. 실패를 기록한 나라, 신뢰를 쌓은 나라, 침묵으로 증명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나는 보고서 마지막 섹션을 작성했습니다. 결론, 새로운 시대의 시작. 그 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핵을 숨길 자격을 얻었다. 핵 잠수함의 위치를 세계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됐다. 그게 진짜 강국의 정의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침묵하지만 들리고, 움직이지 않지만 억제하는 힘. 한국이 그 힘을 가졌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포토맥 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태평양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바다 어딘가에서 한국의 핵 잠수함이 조용히 항해할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 소리 없이, 하지만 세계가 경계하며요.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지도는 변했지만 총성은 없었다. 나는 25년 동안 바다 밑에서 침묵을 연구했습니다. 핵잠수함 SLBM 억제 전략, 뭔가를 분석했죠. 하지만 오늘 그 침묵이 한 나라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코리아. 핵을 소유하지 않고도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신뢰를 길렀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강국은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명령한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나라가 됐다는 걸요.